네, 이번 회차 국무사 50회 기출문제 3과목 무역계약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인코텀스 문제고요. 인코텀스 2020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건 물었어요. 자, 1번 보면 CIP와 CIF의 보험 가입 조건을 일원화해서 무역업계의 편리성을 제고했대요. 인코텀스 2010에는 똑같았었죠. ICC-C로 부보하는 거였는데 2020으로 오면서 변경사항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CIF는 옛날대로 C인데 CIP는 ICC-A로 보험에 부보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2010까지는 같았었죠. 자, 2번 보면 일부 조건에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제3자 운송을 금지하여 책임성을 높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CA하고 D규칙 이렇게 4개를 예로 들면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제3자한테 운송을 맡기는 것 요걸 금지하지 않고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해도 괜찮다라는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FCA하고 D규칙. 나머지는 안 되나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시를 든 게 이렇게 4가지고요. 요걸 시험에 낸 적도 있습니다. 자, 금지하지 않았다. 자신의 운송수단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 3번 보시면 FC규칙으로 해상 운송되는 경우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선 적재 표시가 있는 선화증권을 원할 수 있다. 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예시가 소개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FCA 규칙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 운송인한테 인도하면 매도인이 의무를 다하는 건데 본선 적재 되기까지 운송인한테 인도된다면 좀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지시를 해서 본선 적재에 있는 표시가 된 선화증권을 매도인한테 넘겨주도록 둘이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예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를 읽어봤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인코텀스 거래 조항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배제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체계화하였다. 그렇지 않았죠. 이거 강행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변경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 변경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외하고요. 이게 조금 예시가 들어가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오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면요. 인코텀스 2020의 DAP, DPU에 대한 공통점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차이점을 찾으면 되겠죠. 자, 지정 목적지까지 계약은 운송계약은 다 D규칙이니까 매도인이 하는 거 동일하고요. 서류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전해주는 거 똑같고요.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는 없고 매도인이 운송 중에 자신의 위험,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가져다 줘야 되니까 보험 부보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양하 비용 DPU가 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였죠. 그래서 양하를 DPU에선 해야 되고 DAP하고 DDP의 경우에는 양하는 매도인이 하지 않고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묻고 DDP하고의 차이점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입 통관까지 수입국에서의 수입 통관까지 매도인이 하는 것, 요 차이가 있는 거죠. DAP, DPU에서는 수입국에서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하는 거였고요. 그런 차이 다시 한번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FOB 조건으로 원단을 수출하는 S무역은 최근 미국 서부 해안의 항만 적체가 심해 미국의 수입상과의 합의를 통해 뉴욕항으로 목적항을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였어요? 자, 1번 보면 항만 적체가 불가항력 사항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목적항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이게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줄 문장으로 이게 포스 메저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조금 어렵고요. 추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해야 된다. 합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합의 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명확하게 좀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 보시면 FOB 조건이므로 목적항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은 수입상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그냥 원칙적으로만 보면 사실 수입항을 뭐 서부 해안으로 하던 동부 해안으로 하던 매수인이 배를 보내주는 FOB 계약에서는 매도인은 사실 신경 쓸 게 사실 없거든요. 변경됐거나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물건 배 보내주시면 뭐 본선석 적재까지는 하는 거는 문제 없으니까 저한테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뭐 변경되는데 비용 들어가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보시면 국제무역계약에서 예측하지 못한 비용은 수혜자인
수출상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런 관행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합의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미리 이제 우발 비용 조항 같은 데서 이런 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누자 미리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4번에 보시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목적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체의 상품 수출 계약을 다시 이것도 뭐 꼭 굳이 수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이거는 명확하게 이 출제하신 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 4번은 일단 틀렸다고 보고요. 1, 2번에서 이 출제자분의 그 마음속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하면 미국의 수입상과의 합의를 통해 요 말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빼버리고 수입상의 통지에 따라 수입상이 FOB 조건이니까 수출자는 사실 목적항이 어딘지 따질 필요 사실 없거든요. 변경됐어요. 배를 그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실어 주십시오.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실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FOB니까 추가 비용은 수입상이 전적으로 부담 뭐 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2번으로 고르고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뭘 의도하신 건지 이 출제자 분만 알 수 있지 않을까. 내 마음을 맞춰봐 이런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면 여기 합의를 통해를 빼고요. 그냥 수입상이 목적항이 변경됐습니다. 통지를 받아가지고 목적항이 변경됐다. FOB니까 그냥 매도인 입장에서는 운송비 어차피 매수인이 내는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끝났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인코텀스 2020 규칙에 A는 물품 인도 장소고요. B는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물었어요. 자, 1번의 엑스웍스는 인도 장소는 매도인 영업장 구내고요. B는 매수인 측 차량의 물품에 적재를 할 필요 없지요. 엑스웍스에서는 할 필요 없었습니다. 바로 답이 나왔네요. 나머지는 다시 한번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offer, invitation to make offers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에 청약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다. CISG 기준으로 보면 특정인에게 보내어지지 않은 제안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청약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했다. 이걸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가격표, 카탈로그 이런 걸 막 나눠줬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될까요? 청약의 유인을 받고 받은 사람이 나는 이게 청약이라고 생각해서 승낙을 의도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승낙이 뭐가 될까요? 이게 청약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청약하도록 유인하는 거니까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라 승낙을 의도했지만 사실은 그게 청약이 되는 거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틀렸습니다. 자, 4번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유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청약의 유인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비엔나 컨벤션 CISG의 다른 말이죠. 자, 여기서 규정한 하자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요거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서 출제를 한 거고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1번 보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한 경우 합리적인 기한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이제 매수인의 의무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물품이 도착을 하면 물품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검사해라. 빠른 시일이 며칠이다.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일단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물품 인수하고 그냥 대금 지급을 뭐 약속한 게 있으면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끝입니다. 근데 검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견됐어요. 하자가 발견됐으면 하자 통지를 해야지. 이게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통지를 해야지 그에 따른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의 물품 검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이게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라, 뭐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자 통지를 하는 기간은요 합리적인 기간이에요. 합리적인 기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합리적인 기간이 아무리 봐줘도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자 통지를 할 때는 그래 2년까지는 봐준다. 근데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때 2년 반전을 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걸 초과하는 거다. 그래서 2년으로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장 2년이라는 하자 통지의 기간이 매도인이 계약상에서 보증한 기간과 만약에 다르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보증기간이 예를 들어 5년이다. 그러면 5년 안에 물품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자 통지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장 2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자 통지를 해야 되지만 매도인의 보증기간이 더 길면 그 보증기간을 따라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사해서 통지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한다.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다오, 보상을 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우리 수업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갔던 자주는 출제되지 않지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어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하라라고 했었죠. 하자 통지를 해라. 자, 2번에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하자 통지 기한보다 비엔나 컨벤션의 조항이 우선한다. 만약에 매도인이 보증기간을 더 길게 설정했다면 그게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하자 통지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CISG 비엔나 협약에서는 이 합리적인 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우선인가요? 아니요. 합의한 기간이 우선이라고 했었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CISG 비엔나 협약의 규정보다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틀렸고요. 하자 통지 기한 최대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건 CISG 규정을 다시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CISG 규정에서는 2년이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4번에 보면 매수인은 부적합한 성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통지에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이게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특정해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품이 이상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드린 설명 정도만 다시 한번 보고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의 법원 source of law를 순서대로 기재한 것은 물었는데요. 무슨 순서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용의 우선순위를 물어본 것 같아요. 적용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기재한 것은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일단은 당사자의 합의 약정을 기준으로 잡고요. 약정보다 우선하는 게 강행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 어떤 국가의 내국법,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이라든가 관세법 여기서 정해놓은 거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강행규칙, 강행법입니다. 그러니까 강행법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약정, B 다음에 C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협약 다음에 상관습. 이거는 그래도 구체적인 어떤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조금 모호한 상관습보다는 조금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정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우선순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수출상 A와 수입상 B의 대화를 토대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물었어요. 자, A가 보면 offering until June 10th, $150 per metric ton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비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이거는 offering until June 10th, 6월 10일까지 청약함 6월 10일까지 계속 청약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유효기간이 이렇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유효기간을 6월 10일로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톤당 메트릭 톤으로 150달러에 청약합니다. 이렇게 청약을 했나 봐요. 근데 B가 Your price too high. Our best $130. 동사도 빠져 있고요. 굉장히 너희 가격 너무 높음. 우리 최선 130. 이 정도로 비문이에요. 근데 아무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150달러라고 그랬는데 비싸다. 130달러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 뭐 한 겁니까? 카운터법 반대 청약한 거고요. 반대 청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 되고 원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내용 쭉 읽어보시면 2주가 지나서 다시 요청으로 만났대요. 그래서 그 합의를 진행했는데 그게 6월 8일이랍니다. 이 기간 안에 있죠. 기한 안에 다시 만나가지고요. A가 Now price here certainly increased $170. 갑자기 우리 쪽 가격이 $170로 상향됐다. 자, 원칙적으로 따져보면요. 원래 $150로 청약했던 건 반대 청약을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됐고요. 여기서 다시 새로운 청약을 하게 된 거예요. 요 청약에 대한 뭐 승낙이 없었다고 보고요. 없었고 새로운 청약을 다시 한 거예요. $170의 청약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랬더니 B가 accept your original price $150. 옛날에 요거대로 승낙하겠다. 요거는 원래 효력이 없어졌었고요. 요 $170로 하자는 것에 대한 또 반대 청약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1번 보면요. B가 청약 유효 기간 내에 수정안을 내어 가격 협상이 타결되었다. 수정안을 냈으니까 원래 청약의 효력을 잃은 거고요. 반대 청약을 한 거죠. 자, 2번 보면 B가 처음에 140을 제의했다면 가격 협상은 타결되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맞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3번 보면 A는 청약 유효 기간 내에 B가 낸 수정안을 무조건 승낙해야 된다. 그런 부분 없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4번 보면 B가 $140를 제안하면서 A의 원 청약 $150짜리 청약은 효력을 잃어 협상이 무산되었다. 그 뒤에 계속 반대 청약 다시 하고 반대 청약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무역계약 체결 시 마켓 클레임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물었어요. 자, A에 보면 계약서의 클레임 제기 기한을 되도록 짧게 설정한다. 마켓 클레임이라는 건 보통 매수인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약 깨거나 돈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매도인 입장에 생각하시면 클레임 제기 기한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길면 재고 안 남았는데 저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볼까? 뭐 이렇게 너무 길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 보면 신용조사 실시해서 이상한 사람하고 거래 안 하는 게 좋겠죠, 애초에. 자, 그 다음에 C에 보면 수입국 이외 3국으로의 운송을 거절한다. 이건 판단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3국 운송을 하면 마켓 클레임이 생길까?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계약이 복잡하면 뭐 꼬투리도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D에 보면 중재 조항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속한 해결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소송보다는 중재로 하는 게 신속하다. 그러니까 D는 들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 보면 적하보험에 가입한다. 적하보험하고 마켓 클레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E는 확실하게 다 제거를 해주고요. 그러면 A, B, C냐, A, B, D냐가 남았는데 중재조항 추가한다. 요거는 확실하죠.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치다라고 했으니까 요걸 답으로 보고요. C는 그래 3국으로 가면 거래가 복잡해지니까 마켓 클레임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문제를 내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렇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는 책들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C는 사실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리하실 때 C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비엔나 컨벤션 CISG에서 청약과 승낙에 관한 기술로서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자, 1번 보면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맞고요. 2번 청약의 조건을 추가 제한 변경한 승낙은 거절이며 반대 청약이다.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3번에 보면 청약에서 정해진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도착된 승낙은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에 유효기간 경과해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청약자, 원청약자의 통지가 있다고 하면 계약 체결이 된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원칙으로 본다고 하면 뭐 성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것도 맞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청약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럼 확정 청약이죠. 피청약자의 승낙 발신 전에 청약자가 청약 취소의 의사 표시를 피청약자에게 하면 청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안 되는 거죠.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안 되고 유효기간이 없거나 확정 청약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는 불확정 청약, 자유 청약의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있으면 확정 청약이니까 취소라는 건 안 된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예문은 국제 비즈니스 계약서 일부이다. 작성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물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Notwithstan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under this agreement. 이 계약하에서 여기 컴퍼니가 대문자로 써 있으니까 이게 그냥 일반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회사, 이 계약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사일 거예요. 이 회사를 설립함에도 notwithstanding 불구하고 each party 각각의 당사자는 may act its business and transactions freely and independently. 각각의 당사자는 자신의 어떤 사업과 거래를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각각의 당사자가 행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Without any intervention, 어떤 방해 없이, by the company, 이 회사의 어떤 감나라 배나라 하는 방해라든가, or the other party, 다른 당사자의 관계 없이 그냥 자유롭게 계약이 있지만 자유롭게 영업을 한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특허하고 관계없고요. 운송하고도 관계없고요. 결제하고도 관계없고 아마도 이게 무슨 조인트 벤처 같은 어떤 회사 A, B가 만나가지고 둘이 합작 회사를 C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A와 B는 각각 따로따로 자유롭게 이전대로 그냥 영업활동을 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둘이 경쟁하면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없이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이행하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답이 4번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글쎄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1번, 2번, 3번은 확실히 답이 아니니까 골라내서 가장 가까운 4번 답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의 품질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물었고요. 1번 보면 봉제완구와 같은 비규격품인 자파류를 취급하는 매도인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similar to sample이라는 표현보다 same as sample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마켓 클레임을 예방이 아니라 이건 마켓 클레임을 부르는 거라 그랬죠. 봉제 인형을 샘플에서는 눈썹이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실제 제조된 건 살짝만 틀어줘도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러면 마켓 클레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두루뭉실한 표현을 써라. 그래서 두 개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same as sample보다는 similar to sample이라는 걸 쓰는 게 마켓 클레임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자, 2번 보면 ISO라든가 뭐 KS라든가 이런 규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sales by standard의 방법이 아니다. 이다가 아니라 grade로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다른 대부분의 책들에는 무역 관련 책들에는요. 이렇게 거래하는 게 sale by grade or standard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sales by standard가 틀렸다. grade다. 라고 기출이 몇 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잊어주세요. 국제무역사 시험 볼 때는 이거 스탠다드라고 안 하고 그레이드라고 한다. 우리 관행상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스탠다드는 잊어주시고요. 그레이드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오리지널 샘플을 받은 원견본을 받은 당사자가 그 형태나 색상 또는 등등을 수정해서 제시하는 견본을 카운터 샘플, 역견본이라고 했었죠. 이걸 승인하면 그래 좋습니다. 이대로 합시다라고 하면 승인 견본, approved sample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매주인이 현품의 품질 수준을 직접 확인한 후 매매하는 조건으로 BWT나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이나 COD, Cash on Delivery 조건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Sales by Specification. 이건 명세서 매매였죠. 예, Sales by Inspection, 점검 매매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점검 매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맞는 건 3번 뿐입니다. 자, 그다음 13번 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물었어요. 자, A 보면 화물의 포장 외부에 다른 화물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는 걸 화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사각형 등등 기호 안에 수화인의 회사명을 기재한 것을 메인 마크, 주화인이라고 하죠. 부화인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 보면 순중량 조건, net weight. 은 총중량에서 외부 포장 용기 무게를 제외한 물품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A 지웠고요. B는 확실히 맞죠. 그래서 B가 들어간 것만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지우겠습니다. B가 없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C에 보면 신용장 거래에서 ML 클로즈가 없는 경우에 과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금지 조항이 없는 한 수량의 10%의 과부족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모든 물품에 대해서 그렇지도 않고요. 벌크 화물인 경우 별도의 표시, 별도로 뭐 ML 클로즈를 쓰거나 과부족을 인정하는 조건이 없다. 그리고 뭐 금지 조항도 없다라고 하면 벌크 화물인 경우에는 5%가 적용이 되는 거고 모든 물품에 이게 다 적용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벌크 화물인 경우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뭘 제한하지, 금지하지만 않았다면 5% 수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과부족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그걸 ML 클로즈라고 했죠. 좀 말이 앞뒤가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일단 그 ML 클로즈에 대한 정리 다시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C도 틀렸죠. C를 제외하고 나니까 답은 2번 BD2로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 자, D2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UCP 600에서는 신용장상의 분할 선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분할 선적 금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분할 선적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분할 선적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분할 선적 해도 된다.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2에 보면 do not drop과 같이 운송 또는 보관 시 취급사항 주의사항은 보통 포장의 측면에 표시된다. 이거 화인에 대한 얘기였고요. 화인 중에서 주의 표시, 요거는 옆면에 보통 표시가 돼서 사이드 마크라고도 한다. 어쨌든 답은 2번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무역계약서에 기재되는 조항의 적용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고요. 1번 보면 매도인 A는 선박을 수출하면서 소요되는 원부자의 가액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일정률 이상 증가할 경우에 대비하여 가격의 조정을 허용하는 escalation clause, 우발 조항, 우발 비용 조항이었죠. 계약서에 포함했다. 그래서 뭐 원부자재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 상승 같은 것이 있으면 계약의 가격을 조정하자라고 미리 합의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자, 2번 보면 매도인 B는 매수인과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합의 사항을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 내용에 흡수시켜 완전히 소멸시키고 정식 체결된 계약서만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 entire agreement clause를 계약서에 포함하였다. 완전 합의 조항이죠. 이 완전 합의 조항이 수록되어 있는 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만 당사자 간에 유효한 것으로 남고 나머지는 구두로 한 거 이런 것들도 원래는 다 효력을 가지는데 그런 합의 사항은 전부 효력을 없애자. 요 entire agreement clause가 들어있는 계약서만 우리 사이를 규율한다. 이렇게 한정짓는 조항이었죠. 자, 그다음 3번 보면 매도인 C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부터 분해의 책임을 면제시키고자 force majeure clause, 불가항력 조항을 넣었다.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뭐 이런 상황이 생겨서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계약 불이행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불가항력은 아무튼 매도인, 매수인 다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면 매도인 D는 매수인이 제공한 규격으로 완구를 제조하였는데 그 제품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하며 매도인은 본인 면책되기 위해 non-waiver 권리 불포기가 아니라 infringement 권리 침해 조항 요거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줬는데 남의 걸 베꼈다. 나 모르고 했다. 그런 경우에 매수인이 다 책임진다라고 매수인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infringement 요거를 포함시킬 수 있겠죠. non-waiver는 어떤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 단순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조항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서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물었습니다. 자, 위에 기타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작성자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order shee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지문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수출자가 발행한 문서이며 수입자는 DEF Electrics다 되어 있어요. order sheet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문서예요. 주문서니까 기타가 주문을 한 거죠. 얘가 매수인입니다. 그리고 measures라고 되어 있죠. 받는 사람이 DEF Electronic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매도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출자가 아니라 매수인, 수입자가 발행한 문서고 수출자가 DEF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물품의 선적보다 신용장의 개설이 앞서야 하며 수출자는 외상 방식의 환업을 발행하는 조건이다 돼 있어요. 자, 이거는 shipment하고 payment 이거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자, shipment에 보시면 within 60 days after receipt of UOLC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출제 오류입니다. 유어가 아니고요. hour로 바꿔야 돼요. 신용장을 누가 개설해 주나요? 사는 사람, 매수인이 개설해 주잖아요. 네가 신용장을 네가 발행해서 네가 받으면이 아니고 우리가 신용장을 개설해 주면 60일 안에 선적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출제 오류입니다. hour로 바꿔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먼트에 보면 buy an irrevocable LC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in favor of 다음에 나오는 게 수익자죠. beneficiary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DEF Electronics. 이게 매도이니까 수출자니까 여기 DEF가 나오는 거고요. and draft at 60 days after sight. 일남은 60일 조건이니까 후지급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2번의 내용도 요거 hour로 바꿔놓고 보시면 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먼저 볼게요. 향후 신용장이 개설되면 기타는 신용장의 베네피셔리가 아니라 in favor of 다 하고 DF 나왔죠? 수출자 DEF가 돼야 됩니다. 4번도 틀렸고요. 3번 보시면 비고란에 구체적인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효기간 내 거절을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성립된다 돼 있어요. remarks란에 보시면요. if not rejected until validity of this instrument 증권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냥 서류라고 해석하세요. 자, 이 주문서의 유효 기간 내에 거절하지 않으면 this order enters into force. enter into force 하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 계약서가 주문서가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우리 CISG에서 그 규정 봤었어요. 단순히 그냥 침묵하거나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건 승낙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나는 승낙으로 보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인정이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조용히 가만히 계시면 회신하지 않으시면 계약 성립된 겁니다 하고 그냥 보내버리면 예, 그건 인정해 줄 수 없죠. 그래서 계약은 성립된다라는 것도 예, 틀린 것으로 보셔야 되고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무역계약의 조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돼 있는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After that 7 days grace. 여기서 grace는 유예기간, 뭐 은혜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계약을 이행할 때 계약 이행 시기가 됐는데 바로 그 시기가 지났다. 그때까지 계약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칼같이 바로 계약 부위에 이렇게 해서 클레임 제기하는 것보다는 며칠 정도 유예해 주는 기간을 보통 뭐 3일 정도 갖는 게 관행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이제 계약서상에다 이렇게 쓴 거죠. 7일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일단 계약 이행하는데 7일 정도는 좀 늦게 해도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당사자 간에 합의한 거예요. 자, 그 7일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after the buyer have the right 어떤 권리를 가지는데 to claim 1% of the contract price of the goods 물품 가격의 1%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거예요. Of which shipment shall have been delayed per each full week from 7 days after the scheduled delivery date. until actual shipping date thereof. 그러니까 만약에 선적이 지연되면 7일간 유예기간 준다 그랬죠. 7일이 지나고 나서 매 일주일마다 실제 선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주일마다 계약 가격의 1%를 위약금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약정 손해배상금 조항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몇 %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99% 약정 손해배상금 조항입니다. 자, total amount of blank under this agreement. 자, 이 계약하에 총 금액은 shall be limited to 6% of the contract price of the goods delayed. 지연된 그 물품 계약 가격에 뭐 이렇게 무한정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최대 금액은 이렇게 약정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6%로 한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1번에 보면 Product Liability Clause PL 조항, 그 제조자 배상 책임 조항 아니고 이거 Liquidated Damage LD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약정손해배상금 조항이었죠. 자, 2번 보면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고 절차가 간단한 경우를 대비하는 조항이다. 쉽고 간단한 경우라면 이런 거 필요 없겠죠. 그냥 정식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될 거고, 그 기간이 길고 손해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보시면 계약 내용의 일부가 어떠한 사유로 무효화되더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 일부 조항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 전체는 유효하게 간다라는 건 severability였습니다. 가분 조항이었고요. 자, 4번 보시면 괄호 안에 들어갈 조항의 우리말 명칭은 손해배상액 예정조항, 배상액 약정조항, 약정손해배상액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liquidated damage라는 표현도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만 보고 그냥 진행하시면 굉장히 빨리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수출상인 A사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받고 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래 조항을 무역계약서에 추가하였다. 다음 내용은 어떤 거래와 관계가 깊은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읽어볼게요. Manufacturer, 제조자는 shall have the option, 어떤 선택권을 가지는데 to re-export or resell to some other customers without the consent of the buyer. 그 물품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 물품을 재수출하거나 재판매를 할 수 있다. 매수인의 허락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물건을 팔 수 있다. 그런 권한을 가진다라는 건데요.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by the default of buyer. 매수인이 계약을 불이행해서 이 계약이 종료되면, 매수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면 제품을 생산했는데 그 제품을 허락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권한이 매도인, 그 제조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뭐하고 관련이 깊을까요? 네. 일단 요거는 전매 조항이에요. Product Release Clause라는 거 우리 잠깐 본 적 있습니다. 기본 수업에서. 요거는 BWT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면세품 수출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죠. 요거는 헷갈리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BOT라는 건 Built on Transfer의 약자인데요. 요거는 큰 뭐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거, 뭐 도로 같은 거를 뭐 개설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 사업자가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한 10년 운영을 하면서 통행료를 받아요. 그다음에 10년이 지나면 지역 건설에서 그 회사가 수익을 얻고 가지고 있다가 10년 지나면 국가에다가 기부채나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걸 BOT 플랜트 수출이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요. 자, 이거랑 가장 그 연관이 있는 거는 OEM일 거예요. 매수인이 우리 회사에 상표를 부착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깼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만든 이 당사자는 남의 상표가 붙어 있는데 이거 어디다 재판매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을 넣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허락 안 받아도 니네 상표가 붙어 있는 거지만 네가 계약을 깼으니까 이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싼 값에 넘기든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옵션을 우리가 갖는다. 이게 가장 가까운 거 OEM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틀려라 하는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틀렸어도, 그리고 BOT 이런 거 몰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정도 수준의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게 꼬아놓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재조항의 해석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돼 있는데요. 가장 통상적인 중재조항이에요. 이런 내용, 이 중재조항은 많이 다른 데서도 보셨을 테니까 내용은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부터 보면요. 중재합의의 3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합의의 3요소가 뭐였죠? 중재지, 어디서 중재할 건지, 중재인은 누구로 할 건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선임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법에 따라서 중재를 진행할 건지, 요 세 개가 중재합의 3요소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요, 중재를 서울에서 한다.
요거밖에 없어요. 중재지밖에 없고 중재인에 대한 얘기, 중재인의 판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만 있지 중재인은 어떻게 선임한다라는 내용은 없고요. 중거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틀렸고요. 중재지만 나와 있습니다. 자, B부터 보시면 요건 사실 요 박스 안의 내용 몰라도 그냥 중재라는 것만 놓고 보셔도 되는데 중재 판정에 불복하여 중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돼 있어요. 여기는 이런 내용 없고요. 일반적인 중재의 경우에 중재 판정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취소 소송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뉴욕 협약의 외국 중재 판정의 시행과 집행의 거부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한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 한정적인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취소의 소송할 수는 있습니다. 전혀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 B는 틀린 것이고요. 자, C 보시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소송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중재의 뭐 기본적인 성질이 그랬죠. 자, 그다음에 D 보면 중재 판정은 국제 분쟁에만 적용되고 국내 분쟁 해결에는 이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중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국제 중재 판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자, 그다음에 E 보면 뉴욕 협약 가입국끼리는 외국에서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외국 중재 판정의 시행과 집행을 보장해 주는 협약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사실 그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A만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B부터 E는 그 박스 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중재의 일반적인 성질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중재와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물어봤어요. 자, A 보면 소송은 재심과 3심이 가능하나 중재는 재심만 인정된다. 중재는 단판으로 끝나는 거죠. 한 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딴지 같긴 한데 재심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2심이라고 해야 되고요. 2심, 3심 그걸 다른 말로 2심은 항소라고 하고요. 3심은 상고라고 합니다. 재심이라는 말은 대법원 판결까지 30분까지 다 끝나서 종결된 사항인데 여기에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그 오류가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발견돼서 이전의 판결을 다 뒤집고 다시 재판을 여는 걸 재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30년 전에 무슨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뭐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 재심이란 말을 쓰고요. 재심이란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틀린 거고요. B에 보면 중재는 당사자 간 서면에 의한 중재 합의가 있어야 개시할 수 있다. 서면의 합의만을 인정하고 있었죠. 자, C에 보면 소송은 비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소송이 아니라 중재겠죠. 중재가 비공개주의 원칙에 따라서 뭐 비밀 보장되고 신용도에 영향받을 우려가 적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D에 보면 중재 판정은 법원의 집행 판결을 받아야만 집행력이 발생한다. 강제 집행을 하려면 법원에 집행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중재인이 그 법관은 아니니까 중재 판정은 잠정적인 집행력이 있다라고 해요. 중재 판정을 받아서 법원에 신청하면 집행 판결을 내줍니다. 그 뉴욕 협약에서 우리 봤던 거부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쳐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중재 판정의 집행력이 그럼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E에 보면 뉴욕 협약에 가입한 나라 간의 중재 판정은 국경이나 법역을 넘어서 외국에서도 그 효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뉴욕 협약 체약국 내에서는 그 국내에서 받은 중재 판결하고 동일하게 취급해 준다라는 게 취지였죠.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 20번 보겠습니다. 무역 클레임 해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면 중재에서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해서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리라는 건 물어보고 답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묵비권 행사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 절차 진행 못한다가 아니라 그냥 간다라고 했어요. 출석하지 않아도 그냥 진행된다. 자, 2번 보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따라 제3의 기관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조언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한다.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해서 합의하는 게 조정이죠. 그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라는 거는
연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조언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보시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언만 하는 걸 알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조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알선에 대한 설명으로 봐야 될 거고요. 여기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조정안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조언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알선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로 보고요. 자, 3번 보시면 중재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 구두합의 다른 거 안 된다 그랬어요. 사전에도 가능하고 사후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4번 보면 중재 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 효력과 동일하다. 구속력과 확정력, 집행력을 지닌다. 집행력을 잠재적이지만 가진다라고 했어요. 자, 어느 나라에서든지 강제 집행력을 가진다. 이건 틀렸죠. 뉴욕 협약의 체약국 내에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요거 넣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